안녕하십니까. 수원에서 꿈을 심는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윤정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악전치부 수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개인적으로는 이 환자가 만족해 하는 수준과 또 술자가 만족하는 수준이 이제 다르게 되면은, 그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하면 너무 많은 횟수의 수술, 그리고 광범위한 수술들을 하게 되는 술자의 욕심에 의해서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식미에 관심이 없는 그런 환자분들 같으면 너무나 비심미적인 결과들을 초래하는 그러한 수술로 마무리가 되는 이제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준을 적절히 잘 조화롭게, 그래서 환자와 술전의 커뮤니케이션을 적절하게 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상악전치부 발치적 지식립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한 6가지 정도 되고요. 첫 번째로는 인접 자연치의 인터프록시말 본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수술 전에. 두 번째는 인터널 커넥션 타입의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시되, 가능하면 플랫폼 스위칭이 되는 그런 형태의 임플란트를 사용하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식립 위치와 발치와에서 또한 전치부기 때문에 하나 더 식립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치부에 있어서 뼈 부위에 이렇게 함뇨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디선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팔라탈본이 얇다든지 하는 그런 식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 놓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시전 방법들 중에서 파필라를 보존하면서 팔라탈로 플랩을 젖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식립 위치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상악전치부 수술에 있어서는 거의 많은 경우에서 이제 연조직 이식술이라든지 고리식술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우리가 또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상황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알아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시간적인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3가지 정도에 대해서 파트 1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뒤에 3가지는 다음 시간이나 혹시 좀 길어지면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인접 자연치의 인터프록시말 본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인접 자연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치와의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봤을 때 많은 경우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발치와의 상황들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치와의 열개가 있느냐, 그다음에 진지바의 위치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인터프록시말 부분들, 인접 자연치, 옆에 있는 자연치의 인터프록시말 본을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문헌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인터프록시말 본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첫 번째 문헌은 닥터 칸이 2003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퍼포먼스를 잘 하고 있는 싱글 임플란트에 있어서의 페리피컬 뮤코자의 디멘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일단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싱글 임플란트에 있어서 인터프록시말 파필라의 위치는 결국은 이웃하고 있는 자연치의 인터프록시말 본 레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임플란트에 인접하고 있는 프록시말 본의 레벨과는 별개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임플란트의 뮤코자의 디멘전은 깊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파켓이라고 생각을 해서 3mm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악전치부 임플란트의 주변에
그 뮤코자를 봤을 때 대략 한 5에서 7mm 정도의 깊이를 가지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임플란트가 깊게 식립이 되었을 때 퍼포먼스가 좋다, 이렇게 뭐 유추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투 스테이지의 그 싱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인터프록시멀 파필라가 약간은 그 이제 상부로 수축이 되어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에피칼리 로케이트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고 또 수술을 잘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연조직의 수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치와의 수직적인 흡수에 의해서 파필라가 약간씩은 상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고 알고 있고, 또한 그 술전에 환자분들한테, 특히 그 심미적으로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꼭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은 그 퓨네이토가 2007년에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 싱글 임플란트에 있어서의 그 식립 시기와 그 다음에 그 포지셔닝 그리고 시퀀셜 스테이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IHB라고 하는 것이 인터프록시멀 하이트 오브 본이라고 해서 인터프록시멀 본의 높이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IHB는 그 내추럴 파필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웃하고 있는 치아의 IH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그 칸의 논문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본의 높이에 의해서 파필라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에 인접하고 있는 자연치의 그 인터프록시멀 본의 높이에 의해 가지고 파필라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필라의 높이는 대략 그 인터프록시멀 본에서 한 4.5mm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닥터 하나우드 이야기를 했지만 컨택 포인트에서 5mm 정도 그 하방에 인터프록시멀 본이 유지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5mm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전치부에서 보철물을 만드실 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퓨네이토가 발표한 논문 중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살펴보면 일단 바칼본이 인텍트 하냐에 따라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나누었는데, 클래스 1 같으면 그 바칼본이 인텍트 하면서 띡바이오 타입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플랩리스 수술이 가능하고 결과도 좋고 또 뭐 이미디엇 임플란트의 인디케이션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띵바이오 타입의 그 인텍트한 바칼 플레이트를 가지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디엇 수술을 하면서 CTG가 필요하거나 뭐 나중에라도 CTG를 해주라는 것이 되겠죠. 결과는 좋고 또한 이미디엇 인디케이션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부터가 좀 이제 챌린징한 케이스가 되겠지요. 디선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그 알베올라 본 하우징 내에 우리가 이제 식립을 할 수가 있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같이 식립을 하면서 GBR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CTG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CTG는 이제 나중에라도 다시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acceptable한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미디엇 임플란트는 인디케이션이 약간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월 디펙이나 투월 디펙이 되겠죠. 디피션트가 많고, 그 다음에 알베올라 하우징 내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없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은 딜레이드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인디케이션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퓨네이토의 그 논문에 나오는 인터프록시멀 본 하이트에 따른 분류를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컨택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진지바의 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CJ가 되겠죠. 그래서 이 CJ에서 1번 그 인터프록시멀 본 같으면 대략 한 2mm 정도 하방에 있는 인터프록시멀 본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라면 이제 결과가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2번 같으면 이제 한 4mm 정도 CJ에서 하방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컨택 포인트에서는 한 5에서 7mm 정도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라면 이제 결과가 썩 좋지는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CJ에서 5mm 이상 이렇게 하방으로 인터프록시멀 본이 흡수가 되어 있다면 이제 그 결과들이 이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논문에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살라마 등이 이제 그 인터덴탈 파필라의 그 예상 가능한 그 높이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뭐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에 라면 그 거리가 이제 최소 거리는 한 1.0mm가 돼야 되겠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파필라의 높이는 대략 한 5.0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와 판틱, 파닉과 파닉,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보시면 임플란트와 파닉 사이의 거리는 사실 파닉은 그 최소의 거리라는 건 필요가 없죠. 파닉이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파필라의 높이 자체도 6.5, 6.0, 5.5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치아와 임플란트 사이의 거리는 최소 거리가 우리가 이제 보통 한 1.5 내지 2mm 정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접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한 2mm, 1.5mm 정도를 반드시 띄우는 것이 좋고요. 그러한 경우에 대략 그 이제 파필라가 한 4.5mm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이죠. 그래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는 대략 한 3.0mm 최소 거리가 다나우가 이야기를 했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버티칼 쪽으로 이제 그 파필라가 올라가는 양은 한 3.5mm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상악전 지부에서 인접하에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라면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상악전 지부에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는다면 그 옆쪽은 이렇게 징검다리 형태로 해서 그 옆쪽에는 파닉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파필라의 모양을 잡기가 좀 더 유리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자연치와 임플란트 사이에 그 인터프락시말 보는 대략 자연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파필라가 대략 한 4.5mm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라면 그 인터프락시말 보는 대략 한 3mm 정도가 되고요. 3mm에서 그 대략 한 파필라는 한 3.5mm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닥터 하야시 책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것인데요. 그 순축 골판이 이렇게 흡수가 되어 있는 경우에 만약에 이와 같이 근 원심 쪽으로 그 인터프락시말 본들이 충분히 잘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신생 혈관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경우에 순축 골판의 흡수를 막아주거나 뭐 재생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순축 골판의 흡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존재하는 인터프락시말 본의 높이라든지 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그 김도영 선생님 책에서 이렇게 발췌를 한 것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열개가 이순 씨가 내로우한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상태라면 인터프락시말 본들이 이렇게 높이도 잘 유지가 되고 양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발치 즉시로 식립을 해서 하게 되더라도 결과가 비교적 괜찮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열개가 커진다면 열개가 커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인터프락시말 본의 두께도 얇아지고 높이도 이제 낮아지는 결과가 되겠죠. 이런 경우라면 임플란트 식립 깊이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도 조금 못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그 상악 전치부에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할 때에는 협축 골판의 열개를 우리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인접치의 인터프락시말 본의 높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엑스레이상에서 미리 잘 확인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협축 골판의 열개가 크다고 하더라도 인접치아에 있는 인터프락시말 본의 높이와 양이 괜찮다면은 그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와 깊이를 우리가 잘 조절을 하면 수루 협축 골판의 자연스러운 고령성을 볼 수가 있지만 그 인접치아 인터프락시말 본의 흡수가 많이 일어난 경우라면
사실은 그 흡수된 부위 이상으로 고령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을 딜레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 식립 깊이를 조절을 잘 해서 수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상악 전치부 같으면 우리가 이제 근 원심보다는 협설촉으로 이제 길이가 긴 타원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임플란트를 조금 더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더 이제 구개척으로 위치를 시키고 또한 식립 깊이를 조금 더 깊게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협적 골판의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분이 이제 이런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요. 12번부터 해서 22번까지 트라우마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이제 발치를 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루트 프랙처도 있었고요. 이쪽은 이미 이제 부러져서, 이제, 루트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법대로 발치를 했고요. 술전 엑스레이 상에서 보시면 이제 12번과 22번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고요. 22번 사진을 보시면, 이제 트라우마에 의한 발치고 환자분이 이제 치료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인터프록시멀 본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전 CT를 봐도, 12번 같으면, 물론 여기 프랙처가 치아에 있기는 하지만, 바칼 플레이트가 비교적 인택트한 그러한 상태가 되겠고요. 22번 같은 경우에도 루트만 남아있기는 하지만 바칼 플레이트는 괜찮은 상태, 그리고 인터프록시말도 앞에서 페리피컬 사진에서 괜찮은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케이스라면 비교적 우리가 용이하게 임플란트를 상악 전치부에서 발치 즉시로 식립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팔라탈 쪽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콜라 테이블 이용을 해서 바이오콜 테크닉으로 추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식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는 CT상에서 이런 형태로 식립이 되었습니다. CT상에서 이제 고개측 저위,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식립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후에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임플란트 식립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2달 정도 지나서 이제 임플란트 최종 보철을 완성을 하였고요. 보철적으로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보철 개념이 별로 없을 때라서 이제 인터프록시멀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철 할 때의 이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인터프록시멀 분들은 인택트하게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1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큰 무리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2년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사진입니다. 엑스레이상에서도 본들도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프록시멀 본들이 이제 잘 유지가 된다면 사실은 주변의 파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변화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인접하고 있는 자연치들이 폐교 상태도 좋아야 되고 또 관리도 잘 돼야 된다는 또 하나의 이제 가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근래에 오셨을 때 사진이 이제 7년 정도 지났을 때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7년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사진인데요. 이와 같이 이 플랫리스로 수술을 하였을 때 이렇게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들이 이렇게 견고해지는 그런 전형적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CT 사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봉그라프트를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칼 플레이트들이 잘 유지가 되는 7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7년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도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프록시멀 본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인터프록시멀 본이 흡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보이지는 못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이런 상태로 내원하셨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페리피칼 리전이 있다고 해서 그 발제 즉시 식립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잘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전신적인 항생제 요법과 그다음에 국소적으로 대부리망을 잘 하게 되면 이제 발제 즉시 식립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환자분은 이제 이렇게 11번과 12번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는 그런 양상이 있어서 이제 심미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그러한 수술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사진을 보시면 치아의 이제 이쪽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인터프락시말 본들이 많이 내려가 있어서 이제 지금만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치조골의 폭도 이렇게 조금 좁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프록시말 본이 내려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바칼 플레이트들도 많은 경우에서 이제 열기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강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HDD와 HDW와의 관계에서 HDD가 더 크게 되는 그런 식립 깊이를 CT의 호리존탈 컷에서 잡아서 버티칼에서 이제 팔라탈 본에서 얼마 정도의 깊이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결정을 해서 이제 미리 들어가면 이제 수술이 플랩리스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죠. 대략 한 5mm 내외 정도 팔라탈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감을 가지고 이제 수술을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감염되어 있는 발치와였기 때문에 이제 대부리망을 충분히 하고 연조직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발치와의 벽을 좀 긁어서 브리딩도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소킹 같은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부리망을 해준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식립 위치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11번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제가 좀 디스탈 쪽으로 이제 식립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에 술전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11번 치아와 이제 12번 치아 사이 공간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갖다가 이제 좀 보충을 보상을 해주기 위한 생각도 있었고요. 또한 12번 치관골이 많이 흡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치관 유두가 이제 재생하기에 좀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좀 좁혀주면 나중에 이제 보철적으로 치관 유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임플란트를 약간 디스탈 쪽으로 사실은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조금 오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조직을, CTG를 통해서, 이 부분의 연조직을 조금 보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CTG를 통해서, 주로 이쪽을 이제 디스탈 쪽을, 이제 보강을 하면서, 수술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가 식립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대략 한 18일 정도 지났을 때 힐링 양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2차 수술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플랩은 이제 파필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PK 플랩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이제 이쪽 파필라와 이쪽 파필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였고요. 환자분이 이제 이쪽이 치아가 돌아가 있는 것들을 임플란트를 하면서 이제 같이 편편하게 만들기 원하셔가지고, 이쪽도 같이 프랩을 해서, 이런 형태로 템퍼라리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여지면 이제 이쪽을 크라운 랭스닝 한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환자분이 이제 그런 수술들을 갖다가, 원치를 않으셔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포럴리를 통해서 진지바 리모델링을 지금 해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2차 템포럴리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파필라들이 이제 이렇게 CTG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잘 이제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은 이제 이런 형태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11번이 이렇게 좀 길어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제 임플란트가 약간 디스탈로 식립이 되면서 제니스가 이쪽으로 위치한 부분들도 있고, 또한 그 발치와의 이제 열개가 있던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모양이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7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인터프록시멀 파필라의 관점에서 보면 7개월 정도까지는 오히려 처음에 비해서 굉장히 잘 형성되고 잘 유지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11개월째 페레피칼 사진이고, 2년 3개월째 페레피칼 사진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의 본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전 사진과 그 다음에 11개월째 사진을 비교를 하면 이쪽 부분들이 파필라들이 비교적 잘 형성되고 잘하고 있지 않나, 모양이 잘 리모델링이 되고 있지 않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략 한 4년 정도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쪽이 이제 인터프록시멀 파필라들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양상들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원래 제 높이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술전 인터프록시멀 본의 높이와 수술 직후에 본그라프트를 해서 약간 높아진 듯 보이는 그런 인터프록시멀 본의 높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4년 정도 지났을 때 보면 그 인터프록시멀 본의 높이는 술전 높이를 능가하지는 못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프록시멀 파필라들은 이제 이렇게 리세션이 되어진 상태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이제 상악 전치부의 심미적인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와 같이 이제 인터프록시멀 본의 높이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 높이를 고려해서 환자와 상담을 하고 또 그 높이를 고려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인터널 커넥션 타입의 임플란트를 상악 전치부에서 사용을 하고 또 그것들은 이제 플랫폼 스위칭이 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각 회사에서 나오는 임플란트들이 물론 메가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주로 그 인터널 커넥션 타입의 코니컬 실 타입의 임플란트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물론 이제 그것들이 이제 구치부에서 뭐 싱킹이라든지 아니면 그 프랙처의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구치부에서는 요즘에 뭐 원바디 임플란트라든지 뭐 익스터널 타입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상악 전치부라면 이제 이런 그 플랫폼 스위칭의 인터널 커넥션 타입의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선생님들께서 대부분은 뭐 이제 이런 류의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이유들을 뭐 또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헌고차를 보면 이제 페소아라는 분이 그 2017년에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익스터널 타입의 그 임플란트와 그다음에 이제 몰스 테이퍼 타입의 커넥션이죠. 이 몰스 테이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코니컬 C라고 거의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이제 플랫폼 스위칭과도 거의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익스터널 타입과 그 다음에 이제 몰스 테이퍼 타입의 커넥션에서 그 본 리모델링 양상을 비교를 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것이 이제
몰스 테이퍼 타입이고 이 익스터널 타입이 되겠습니다. 베이스 라인이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본 양상이고요. 3달 정도 지났을 때 본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달 정도 지나니까 본이 익스터널 타입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흡수되는 양상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있죠. 이때도 몰스 테이프 타입의 커넥션에서는 본들이 잘 유지가 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익스터널 타입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전형적인 소셜리제이션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마찬가지로 주변의 본들이 몰스 테이프 타입에서는 잘 유지가 되는 양상이지만 익스터널 타입에서는 소셜리제이션이 이렇게 잘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관계상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방사선 사진상에서 임플란트 주변의 본 로스는 임플란트 커넥션 타입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몰스 테이퍼 타입의 커넥션이 페리피컬 본 로스가 익스터널 타입에 비해서 더 적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플란트 주변의 본 로스가 왜 중요하냐, 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도 이제 우리가 진지바라든지 파필라가 본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임플란트 주변의 본들이 잘 유지가 되는 것들이 상학 전치부에서는 심미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우리나라 선생님들께서 쓰신 논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플랫폼 스위칭 타입의 임플란트의 인터 임플란트 디스턴스, 임플란트 사이의 거리가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본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들이 로스가 되는 양상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인터널 커넥션, 몰스 테이프 타입의 커넥션에서 주변의 본들이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어떻게 이제 흡수가 일어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 논문이 되겠습니다. 결론만 좀 살펴보면, 이제 이 그룹 1은 플랫폼 스위칭의 임플란트 두 개의 거리가 3mm 이하인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룹 2 같으면 이제 3mm 이상으로 거리가 이제 멀어진, 간격이 이제 이렇게 긴 그러한 상태에 이제 심겨진 것이죠. 그래서 대략 한 19.3개월 정도를 우리가 관찰을 해봤을 때, 크레스탈 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0.26과 0.23 정도로 두 그룹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변 호리존탈 마지널 본 로스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이제 그룹 1이 이제 0.18, 그 다음에 0.17로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티칼 주변 마지널 본 로스 같은 경우에도 0.15, 0.11 이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 스위칭이 되어 있는 인터널 커넥션 타입에 있어서는 인터 임플란트 사이의 거리가 크레스탈 본 로스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스터널 타입의 임플란트 같으면 타나우의 논문에 의하면 최소 3mm 이상, 근데 보통 3mm라면 대부분의 파필라는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 거리가 5mm까지 이야기하는 닥터 부저 같은 경우 5mm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플랫폼 스위칭이 되는 인터널 타입 임플란트라면은 임플란트 사이의 간격이 조금 가까워도 크레스탈 본 로스가 적다, 아니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호리존탈이나 임플란트 주변의 버티컬 본 로스는 너무 작기 때문에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결론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이러한 커넥션 타입에 따른 영향을 갖다가 이제 시스테믹 리뷰 논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르나가 이제 2018년에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거의 같은 이야기의 반복인데, 몰스 테이퍼 타입의 임플란트가 이제 서바이벌이라든지 마지널 본 로스라든지 성공률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다, 이런 이야기죠. 상학 전치부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상악 전치부에서는 플랫폼 스위칭이 되어 있는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케이스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그 상악 전치부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5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면서 인터널 커넥션, 플랫폼 스위칭 타입이 어떤 위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이제 처음에 오셨던 것은 12년도였고요. 초진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전치부 쪽에 이렇게 포스트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22번에 포스트가 탈락이 되어서 프랙처가 되어서 탈락이 되어서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했고요. 여기 프랙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바칼 플레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인터프락셔널 본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죠. 인접치를 연결한 인사이절 팁보다 가능하면 안쪽에 식립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수술을 CT와 테레피컬 사진이 되겠습니다. 수술 직후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보철물 최종 보철을 이제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저희가 CTG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12년도만 해도 상악 전치부에 대한 저도 이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지가 않아서 CTG 없이 그냥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죠. 비교적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첫 수술 후에 1년 정도 지나서 환자분이 이와 같이 또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가 임플란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이 다시 이제 포스트가 이렇게 프랙처가 일어나서 이렇게 내원을 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CT상에서 이렇게 간격을 임플란트와 자연치와의 간격을 보니까 대략 한 2mm, 2.73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간격이 좁아서 이게 너무 많이 붙으면 임플란트가 안 좋을 거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좀 가는 형태의 한 3.1mm 정도 되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TG를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는 식립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커스는 이제 인터널 커넥션의 플랫폼 스위칭 타입의 임플란트라는 것이죠. 심겨져 있는 임플란트들이. 그래서 이와 같이 힐링이 이루어지고 최종 보철은 이와 같이 완성을 하였습니다. 보그라프트로도 하는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략 이제 이렇게 22번과 21번을 이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쪽 파필라들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자라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또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번에는 11번과 13번에 포스트가 프랙처가 일어나서 다시 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저도 약간의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포스트가 부러져서 오시기 때문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하고 오셨는데요. 그래서 괜한 미안함들이 계속 생기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런 상태로 내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플랩을 열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제 인터널 타입의 플랫폼 스위칭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TG를 이쪽 부분에 이제 이쪽이 조금 꺼져 있었기 때문에 봉그라프트와 함께 모양을 갖다가 컨투어를 갖다 좀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CTG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립을 하고 이제 힐링을 시키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한 2달 정도 지나서 환자분이, 이제 팔로우 하는 과정에서 다시 내원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이 포스트, 23번 포스트가, 프랙처가 되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별로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5개가 다 부러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환자분한테 이게 부러질 수 있다고 그때는 미리 말씀을 또 드렸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이제 CT를, 잠깐, 그냥 작게 떼어서 이렇게 보강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보철이, 이제 이런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죠. 환자분이 이제 비용 문제가 좀 있어서, 여러 가지, 티타늄 어바트먼트를 이용을 해서, 전집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제외한, 파닉을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다, 인터널 커넥션의, 플랫폼 스위칭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5개월 정도 최종 수술 후에 1년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연소직들은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처음에 수술했던 이 22번이 그 CTG를 하지 않았고 이쪽이 이제 얇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그 임플란트 어버트먼트가 비쳐 보이는 그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술 후 1년 5개월째의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22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임플란트들은 비교적 괜찮은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전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수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도에 대략 한 3년, 처음에 심은 임플란트가 3년, 그 외의 임플란트들이 한 1년 4개월에서 한 1년 12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핀바이오 타입의 진지바가 얇았던 경우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인터널 커넥션 타입 플랫폼 스위칭 타입 임플란트를 쓰면서 CTG를 같이 시행을 해줘서 비교적 연조직들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도 임플란트 주변의 본들이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비교적 임플란트의 간격들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파노라마상에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대략 한 3년 9개월에서 4년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임플란트가 정상이 되겠습니다. 역시 4년 10개월 정도 지나니까 좀 더 명확하게 22번 같은 경우에는 라인들이 어버트먼트 라인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나머지 임플란트들은 연조직들이 좀 더 안정화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들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포가 있어서 좀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죄송한데요. 대략 좀 더 시간이 지나서 5년에서 나머지 임플란트들은 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을 때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앞에와 비슷한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T상에서 보면 3년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바깥 플레이트들도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22번 같은 경우에도 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바깥 플레이트는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번 같은 경우에도 4년, 23번 같은 경우에도 한 3년 8개월 지났을 때 사진인데, 비교적 바깥 플레이트는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셨을 때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대략 한 6년에서 짧게는 한 5년 1개월 정도 지난 정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본들이 잘 유지가 되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인터널 커넥션 타입 중에서 플랫폼 스위칭을 하였을 때 상악 전치부에서 연조직을 서포트하는
능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임플란트의 심미성을 기여하고, 그런데 이제 좋은 그런 영향을 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케이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그 CTG가 많은 경우에서는 상악 전치부에서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임플란트의 수평 수직적 식립 위치와 또한 식립 방향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임플란트의 수평적인 식립 위치 상악 전치부에서는요,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식립 위치는 HDD, 그러니까 이 갭 디스턴스가 2mm 이상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뭐 2mm 정도가 되면은 이제 봉그раф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말씀이 그 바칼 플레이트에서 2mm 간격이 넘지 않게, 그래서 뭐 봉그раф트를 안 해도 되게 이제 뭐 그렇게 식립을 하고, 또 2mm라는 생각들 때문에 자꾸 2mm 안쪽으로 임플란트를 붙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2mm 이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렇습니다. 뭐 앞에 특강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같은데요. 2011년에 이제 주아리오라는 분이 이제 발표한 논문을 좀 살펴보면, 상악 전치부에서 수평적인 식립 위치는 이제 피에토롭스키가 67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또 다른 논문에서 보면, 상악 전치부에 있어서 그 평균적인 그 흡수량이 대략 한 3mm 정도 내외, 뭐 3mm가 조금 넘는 것 같긴 한데, 평균 한 3mm 내외 정도의 흡수량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양인들, 뭐 한국 분들이나 아니면 이분은 이제 브라질 분이었기 때문에 그 브라질에서 나온 논문을 봐도 바칼 플레이트의 두께가 대략 한 1mm가 조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mm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산을 하면 2mm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 이야기는 발치와의 오리지널 볼륨에서 바칼 플레이트의 1mm를 제외하면 평균적인 흡수량이 3mm라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2mm 정도 오리지널 침범, 볼륨의 침범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나면 타나우 등에 의하면 이제 호리존탈 바이올로직 위스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익스터널 타입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흡수도 대략 한 1.5mm 정도 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이제 상악 전치부의 수술을 할 때는 최소한 바칼 플레이트에서 2mm 이상으로 이제 호리존탈 갭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mm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2mm 이상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적인 식립 방향은 그렇고, 그런데 이제 수직적인 식립 방향은, 이제 상악 전치부에서 식립 방향 상당히 중요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식립 방향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심미적인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뭐 치축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보통 이제 순측 치조제 쪽, 바칼 플레이트와 평행하게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치조골의 두께가 이렇게 얇다면은, 이런 순측 치조제에 맞게 식립을 하였을 때는, 바칼 플레이트의 디슨시, 그래서 임플란트 스레드의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진지가 꺼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치아가 있고요. 이 순측 치조제에 평행하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다면, 이제 이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전치부에서 와이드 다이메타를 갖다가 직축화 이렇게 뭐 평행하게 식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런 바칼 플레이트에 흡수되는 양상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구개 측에서
순축 부에 있는 치경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그리고 약간 깊이 식립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향후에 이제 바칼 플레이트의 흡수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립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쪽에 그러니까 코로날 3분의 1에서, 임플란트가 식립되어지는 발치와의 코로날 3분의 1에서 최대한 갭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주라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케이스 같으면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치조골의 폭이 이렇게 충분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식립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니셜 포인트를 잡고 드릴링을 해서 이런 형태로 식립을 해주는 것이 향후 이제 순축 협적 골판의 이제 흡수에 우리가 이제 저항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앞에서 보신 퓨네이터의 논문에서 나온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퓨네이터는 이 부분을 이제 아이디얼한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이, 치조골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직으로 식립을 하다가 보면은, 페네트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이 식립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런 포지션의 임플란트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칼 플레이트의 디선시라든지 진지바가 꺼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멍tom하게 봤을 때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팔라탈의 수직 그리고 저위 식립과 그다음에 이제 순축 치조골의 평행하게 식립하는 그런 두 가지 정도를 선생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시면 이제 앞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 보여드렸던 환자가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팔라탈 쪽에서 수직으로 가능하면 식립을 해서 이쪽 부분의 갭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고개척에서 저위 수직으로 식립을 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도 이와 같이 바칼 플레이트의 본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상하 전치부에서 식립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약간씩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컨셉 자체는 그렇게 가지고 이제 수술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인 식립 위치는 이제 수직적인 식립 위치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생물학적 폭병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바이올로직 위스는 자연치에도 있지만 임플란트에도 있고 그것이 대략 한 자연치와 비슷하게 한 3mm 정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플랫리스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바칼 플레이트가 인택트 하다면은 이러한 바이올로직 위스를 고려를 해서 대략 한 3mm, 그러니까 진지바 마진에서 대략 한 3mm 정도의 우리가 이제 골련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발치관은 이제 수직적으로 또 흡수가 일어나죠. 대략 한 1에서 2mm 정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본그라프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막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논문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발치와의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수직적인 흡수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대략 한 순측치연 변연에서 한 4mm 정도 연하의 바칼 플레이트가 인택트한 경우라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식립 깊이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협측 골판에 이제 열개가 있는 경우라면은 그때는 이제 식립 깊이를 조절하는 것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요. 그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야시 이론을 따라서 HDD와 DW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면 이와 같이 여기에 자연치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필라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지널 진지바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널 진지바에서 대략 한 3mm 정도
깊이에 우리가 이제 골련이 있다라고 가상을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발치와라면, 힐링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식립을 하겠지. 근데 이것이 발치와라면, 이제 수직적으로 그룹 수를 대략 한 1mm 정도 예상을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략 순축 치음 변연에서 한 4mm 정도의 임플란트 탑이 위치하도록 이렇게 식립 깊이를 가지고 가는 것들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와의 수직적 식립 위치는 대략 한 4mm 정도의 그 위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과연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임플란트의 깊이가 맞게 식립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엑스레이 상에서. 그것은 이제 이 변연치은이 여기에 있죠. 여기와 그 다음에 그 인터프록시말 본의 높이가 대략 그 일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환자분들이라면.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제 인터프록시말 본의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변연치은의 높이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 상에서 그 인터프록시말 본에서 대략 한 4mm 정도 하방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져 있다면 식립 깊이가 잘 심겨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케이스를 더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여기에 이제 감염도 되어 있고 이제 잇몸도 이렇게 부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프록시멀 본이 좀 얇아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수술을 딜레이하거나 아니면 이제 식립 깊이를 조금 더 깊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조골의 두께도 좀 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통법대로 그 발치와의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처리들을 다시 해주고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조금 기쁘게 식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크리티컬 본에서 이런 정도의 높이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좀 넘어가 버렸네요. 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 바칼 플레이트와 치아의 식립 방향이 이렇게 평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치아의 폭이 그 앞에서 CT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치조골의 폭이 이렇게 좁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수직으로 저 위로 식립하기가 더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이와 같이 바칼 플레이트에 평행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최종 보초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서로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인터프록시멀 파필라들이 조금씩 자라오면서 안정화되는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고요. 대략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입니다. 술전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개선되어진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8개월 지났을 때 CT상의 사진이죠. 플레이트도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죠. 파필라들이 많이 안정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리스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파필라가 약간씩 슈링키지가 일어나는 수축이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 막을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이나 깊이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잘 안 된 증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이 이제 이렇게 내원을 하셨습니다. 전형적인 트라우마에 의해서 이제 프랙처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발치와는 인텍트하고 인터프록시멀 본도 괜찮은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개척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옥리라 그러죠. 옥져 있는 그런 양상들, 구개척으로 이렇게 방향이 많이 이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수술할 때 보고 식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수술을 하는데 여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발치와를 따라서 통법대로 그냥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치아의 인사이드 팁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밖으로 벗어나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케이스를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치아의 그 방향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사실은 이제 이 팔라탈을 좀 열어서 치아를 좀 더 이렇게 팔라탈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방향을 위치시켰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수술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인터프록시멀 파필라에서 깊이를 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지날 진지바에서부터 이제 식립 깊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터프록시멀 본에서 대략 한 4mm 정도, 3.5mm 정도 이렇게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것들이 깊이로서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보철은 이와 같이 이렇게 좀 길어지는 양상들을 어쩔 수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의 본들은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3년 7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사진입니다. 파필라도 조금씩 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의 길이도 좀 더 길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4년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널 커넥션 타입을 쓰게 되면 이와 같이 본들이 이렇게 그 임플란트 상방으로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그 자라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도 물론 모든 케이스가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그 임플란트의 심미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상악 전치, 사전치 수복을 위해 고정체 식립을 할 때 11번, 22번에 식립을 하고 중절치를 파닉으로 만들지 11번, 21번에 식립을 하고 측절치를 파닉으로 만들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원장님의 의견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케이스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능하면 상악 전치부에서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를 인접하지 않게 식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발치와의 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4개의 사전치가 발치가 된다면 2번, 그러니까 11번, 22번에 식립을 해서 파닉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12번과 그 다음에 21번 아니면은 22번과 11번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인접해서 바투 신지 않으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2번 자리가 너무 이제 본이 없다든지 심리적으로 너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식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앞에서 크네이터의 논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파닉으로 이렇게 그 파필라를 만드는 부분들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파필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플란트는 붙이지 않고 파닉으로 임플란트 옆을 연결해 주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악 전치부의 발치적 식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 인접 자연치의 인터프록시멀 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발치와의 협측 10개 정도도 우리가 부수적으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악 전치부에 사용하는 임플란트는
그 플랫폼 스위칭이 되는 뭐 코니컬 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형태의 인터널 커넥션 타입 임플란트가 가장 좋고요. 그것이 이제 임플란트 주변의 고릅수를 줄이고 또한 신미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메가젠을 비롯해서 많은 그 회사에서 이런 형태의 임플란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하셔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식립 위치는 그 식립 방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개측의 저위 식립 그리고 수직 식립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협측 골판과의 거리는 최소 2mm 이상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립 깊이는 순축 변년 치운에서 대략 한 4mm 이상 그렇게 식립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